네, 됐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3장 끝냈죠? 3장에 있는 미방들 다 풀어봤고, 이제 오늘은 4장 내용을 할 건데, 4장은 다 다루진 않고 한 2개 정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념들을 전달해드리고 끝낼 거예요. 네, 어쨌든 4장은 속도장을 계산을 하는데, 독립변수가 하나 이상일 때, 그러니까 우리는 뭐 공간에 대한 속도장을 계속 계산을 해왔잖아요. 4장에서는 이 시간에 대한 의존성을 계산할 때도 있고 또 공간 변수가 여러 개일 때를 계산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공간 변수가 2개일 때도 풀어봤는데 4장에서는 그런 2개의 공간 변수를 가진 유동장을 푸는 좀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거예요. 책에는 어, 스트림 펑션이라는 개념과 벨로시티 포텐셜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다 소개되어 있는데 저는 스트림 펑션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포텐셜 플로우는 그 점도가 무시될 수 있는 경우에 많이 쓰여 있는 거라서 저희가 관심 있는 주제랑은 좀 동떨어져 있을 것 같아서 뺄 건 뺐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 4장 내용을 시작을 해볼게요. 네, 첫 번째로 풀어볼 예제는 이 판이 하나 있고 하나의 판이 있고 판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간이 0초가 되기 전까지는 유체는 가만히 있고 판도 가만히 있다가 0초가 되는 순간부터 판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판의 속도로 인한 운동량이 유체로 전달이 되면서 유체도 오른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거예요. 네. 이 시간에 따라서 이 속도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계산을 해보자. 또 거기서 어떤 메시지들을 얻어보자.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예제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 부제로 이제 shear wave propagation이라는 어, 제목을 달았는데 이 shear rate 혹은 이 모멘텀이 이제 마치 파동이 퍼져나가듯이 이 웨이브 프로파게이션 문제랑 똑같은 수학적으로 똑같은 그런 현상을 보이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라서 저런 이름을 붙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 x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도를 계산을 할 거고 그 속도는 y에 대한 함수예요. 네. 그리고 시간에 대한 함수죠. ux, y, t가 되겠죠. 네. 그래서 나비의 스톡스 이퀘이션에서 보면 이 아이가 살아 있습니다. 관성항이 살아 있는데 적어도 ux는 x에 대한 함수가 아니니까 컨벡션 텀은 없어요. y에 대한 함수이긴 하지만 uy가 없으니까 이것도 죽고 ug가 없으니까 죽고요. 네, 오른쪽에서 보면은 압력 구배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x에 대한 함수는 아니고 g에 대한 함수도 아니고 중력이 없는 상황이라서 최종적으로 남는 식은 이런 단순한 미분 방정식이에요. 여러분이 물리화학에서 배우셨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수학적인 형태가 이 디퓨전 이퀘이션이랑 아예 동등합니다. 네. 이거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제 미분 방정식을 세웠는데 이 미분 방정식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고 시간에 대해서는 1차 미분, 공간에 대해서는 2차 미분을 가진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초기 조건 하나와 경계 조건 2개가 필요한 거죠. 이니셜 컨디션 1개와 바운더리 컨디션 2개가 도입되고 있어요. 보시면 경계 조건으로 y가 0일 때, 즉 아래쪽 벽면에서는 오른쪽으로 u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고, 네, 경계 조건을 잡았고, 또 y가 무한대로 갈 때 이 벽면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0이다. 처음에는 다 정지해 있었는데 이 아래쪽 판이 움직여봤자 저 먼 위쪽에서는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모르죠. 네, 아직 거기까지 뭔가 운동량이 도달하지 않았을 테니까. 네, 그래서 아주 먼 곳에서의 속도는 0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움직임이 막 시작되는 그 시점에도 역시
모든 위치에서의 속도는 아직은 0이어야겠죠. 단 한 점만 빼고, 단 한 점 어디? y가 0인 그 위치 딱 하나만 빼고 모든 위치에서 다 속도가 0이어야 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별로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식이 이 식인데, 어떤 시간과 공간에 대한 함수를 공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것의 상수배가 시간으로 미분한 것과 같다라는 어떤 형태의 함수꼴을 우리가 생각해내기가 상당히 힘들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 좀 테크니컬한 방법을 하나 배울 건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이 Similarity Transformation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네, 이거를 제가 학기 초에 설문조사 조사했을 때 안다고 응답하신 분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개념을 가진 건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네. 이 Similarity Transformation이 뭐냐면 우리가 아래판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그게 위로 시간에 따라서 운동량이 전달되니까 위쪽으로 갈수록 속도는 느려지는데 시간이 갈수록 속도는 빨라지잖아요. 다시 위로 갈수록 그러니까 아래로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는데 시간이 가도 속도가 빨라지죠. 즉 y가 증가하면 속도가 느려지고 시간이 가면은 속도가 빨라지고, 즉 시간과 공간이 이 속도를 결정하는데 함께 역할을 하는데 그 방향이 약간 반대로 작용하는 걸 알 수가 있죠. y가 커지면 이 운동량을 받은 정도 받기 어려워지니까 밑판에서 멀어지니까 속도가 느려지고, 시간이 가면은 그 운동량이 점점 따라와서 나에게 영향을 주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이게 어떤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의 이 규모가 어떻게 그 이 유체의 속도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y 방향으로 L분의 1배 다가갔다고 합시다. L이 이제 길이는 아니고 그냥 상수예요. 단위가 없는 상수. L의 길이만큼 다가갔다고 합시다. 혹은 L이 이제 1보다 작으면은 멀어진 거라고도 볼 수 있죠. 어쨌든 y 방향으로 L분의 1이 됐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L이 이제 1보다 크다고 합시다. y 방향으로 L배만큼 가까이 갔을 때 속도는 원래는 빨라질 텐데 시간이 훨씬 더 짧은 상황에서는 또 속도가 다시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밸런스가 맞게 되는 시점이 언제냐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y 방향으로 L배 가까이 갔지만 시간은 더 짧게 주는 거죠. 짧은 시간, 그러니까 L의 베타 승만큼 짧은 시간 동안 y가 L배 가까워지면 속도가 똑같을 수도 있지 않냐. 혹은 y 방향으로 뭐 몇 배 멀어졌을 때 시간을 훨씬 길게 주면은 속도는 결국 똑같아진다. 그러니까 y 방향으로 멀어지면 느려지지만 시간이 길어지면은 속도는 다시 빨라지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지배 방정식에다가 이 길이는 L배, 그러니까 길이 자리에다가 y 자리에다가 ly 프라임을 넣고 시간 자리에다가 t 대신에 L의 베타 승 t 프라임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새로 얻어지는 식이 원래 식과 똑같으면, 즉 라운드 t 프라임 분의 라운드 ux가 동점도의 라운드 y 프라임의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ux로 똑같이 얻어지면은, 그럴 수 있는 어떤 베타를 우리가 안다면 이게 시간과 공간의 어떤 작동 비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체의 속도에 미치는 시간과 공간 변수의 어떤 상대적인 그 규모 차이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배방 정식을 통해서. 실제로
대입을 해보면 이 베타 값이 2일 경우에는 이 새로 수축 팽창된 공간 시간 변수에 대해서 지배방정식이 원래식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언제? 베타가 2일 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시스템은 시간과 공간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간의 1승과 공간의 2승의 비율에 의해서만 속도가 결정된다고도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y가 2배 커질 때 시간이 4배 커지면 결국 그 위치에서의 속도는 같다는 거죠. 이게 좀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밑에 거 설명하기 전에 먼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그래프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할 텐데, 자, 시간이 짧을 때부터 길 때까지 이 공간에 따른 속도를 도시를 했어요. 0초일 때는 맨 밑바닥만 어떤 유의 속도를 가지고 나머지는 다 0일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걸 시간이 가면서 속도장을 도시를 해보면 1초일 때는 요만큼 이제 이 파란 선을 따라가고 4초일 때는 보라색, 16초일 때는 이 초록색을 따르게 된다고 제가 계산을 해본 거예요. 저 미분방정식을 풀어서. 네, 이게 이해는 되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은 대략 한 0.4초 정도에서 이 바닥에 닿은 것처럼 보이는 느낌을 좀 받으실 거예요. 완전히 닿진 않았더라도 거의 이렇게 바닥에 붙었다. 그럼 4초일 때 보면 거의 0.8 정도에서 바닥에 붙은 게 보이고, 이 16초일 때는 거의 1.5 막 이 정도쯤 가면은 바닥에 붙는 게 보이죠. 이 64초일 경우에는 어디서 붙는지 너무 멀어서 여기 그래프는 안 보이고요. 근데 이제 이 그래프들을 시간이 지금 4배, 16배, 64배 되고 있는 것을 y 방향으로 다 수축시킨다고 해봅시다. 근데 얼만큼? 보라색은 절반만큼, 초록색은 4분의 1만큼, 이 빨간색은 8분의 1만큼만 수축을 시켜본다고 할게요. 왼쪽으로 압착시킨다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렇게 해보면 이 밑에 있는 그래프처럼 한 마스터 커브 위에, 한 곡선 위에 다 겹쳐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을 한 거냐?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어떤 어, similarity variable이라는 아이를 정의를 해서 걔에 대해서 플롯을 하면은 시간의 공간의 값이 다르더라도 결국은 저 녀석에만 의존하는 함수가 된다라는 결론을 얻는 거예요. 이게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작용하냐면 우리가 시밀러리티 베리어블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방식은 t분의 y 제곱으로 시밀러리티 베리어블을 잡는 거예요. 혹은 루트 t분의 y로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밑에 거에 그 루트가 있고 위에 거에는 그냥 1승이니까 이 파워, 이 지수의 비율이 1대 2인 건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 구한 이 스케일링의 비율이 1대 2인 것은 얘로 하나, 얘로 하나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원래 지배방정식을 변형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이제 그걸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우선 얘로 잡았을 때 생각을 해보면 시간에 대한 미분은 체인룰에 의해서 시간에 대한 시밀러리티 베리어블의 미분에다가 시밀러리티 베리어블로 미분한 것의 곱과 같습니다. 네. 이런 체인룰은 다 알고 계실 건데 우리는 이 시밀러리티 베리어블의 정의를 알고 있으니까 얘를 직접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서 이런 i를 넣고 이 형태를 잘 살펴보니까 루트 t분의 y가 여전히 시밀러리티 베리어블이랑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마이너스 2t분의 에타 파셜 에타분의 파셜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뭐를? 시간에 대한 미분을. 똑같이 공간에 대한 미분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에타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루트 t분의 1이 되니까 루트 t분의 1이 앞에 붙고
시밀러리티 베리어블에 대한 미분으로 바꿔 쓴다는 거예요. 즉 y에 대한 두 번 미분도 마찬가지로 한 번 미분한 걸 한 번 더 미분해서 고쳐볼 수가 있죠. 이때 이 파셜 y분의 파셜을 똑같이 이렇게 써서 계산을 해보면 그냥 이 t에 대한 것만 두 번 곱해지면서 t분의 1로 밖으로 튀어나오게 돼요. 이걸 다 대입을 이제 해봅시다. u의 시간에 대한 미분은 마이너스 2t분의 에타에다가 라운드 에타분의 라운드였어요. 즉 좌변은 마이너스 2t분의 에타의 파셜 에타분의 파셜 u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변은 동점도 곱하기 t분의 1의 파셜 에타 제곱분의 파셜 제곱 ux가 되는 건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t가 사라지는구나. 결국 양변이 정리하면 이런 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두 개의 변수, 시간과 공간, t와 y에 대한 편미분 방정식이었는데 이거를 시밀러리티 베리어블이라는 도입해 놓고 보니까 시밀러리티 베리어블 에타에 대한 상미분 방정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더 풀기 쉬워지게 만드는 테크닉인 거죠. 두 개의 변수로 푸는 것보다 하나의 변수로 푸는 게 훨씬 쉬우니까요. 네. 근데 사실 이 시밀러리티 베리어블의 선택은 사용자가 하기 나름입니다. 이 왼쪽처럼 해도 되고 오른쪽처럼 해도 되는데 근데 할 때마다 이 미분 방정식의 형태는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왼쪽처럼 해보시면은 아마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데 누가 더 복잡하게 생겼습니까? 하면은 당연히 왼쪽이 좀 더 복잡하게 생겼죠. 뭔가 항이 3개죠. 왼쪽은. 오른쪽은 2개인데 얘는 이 두 번 미분한 거에다가 에타 곱한 거는 똑같이 두 번 미분한 게 논리니어 하기까지 한데 여긴 두 번 미분한 게 논리니어 하지 않죠. 에타가 곱해져 있지 않죠. 또 얘도 논리니어 하면서도 뭔가 상수항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뭔가 훨씬 더 복잡해요. 해놓고 보니까 이 첫 번째 옵션으로 시밀러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하는 것보다 두 번째 옵션으로 수행하는 게 좀 더 단순한 방정식으로 귀결이 되더라. 그러면 이 두 번째 방법이 좀 더 좋은 방법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방법들이 지금 다 체계적으로 뭔가 어떤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졌는데 어떤 과정이었냐면은 미분 방정식에 이 스케일링 아날리시스를 적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규모에 대한 변화를 가했을 때 원래식과 똑같아지기 위한 이 상대적인 규모의 차이를 계산을 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시밀러리티 베리어블을 찾고 미분 방정식을 PDE에서 ODE로 바꾸는 일련의 과정이 되게 체계적이었단 말이에요. 시스테마틱하게 잘 일어났는데 근데 언제나 이걸 할 수 있냐? 아무 미분 방정식이나 다 이렇게 하면 되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게 이제 이게 까다로운 이유입니다. 이런 시밀러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해도 되는 상황이 있고 안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거는 해봐야지 알아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원래 미분 방정식에 시밀러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을 가해서 시밀러리티 베리어블 에타에 대한 ODE를 하나 얻었어요. 근데 이때 에타는 루트 t분의 y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조건은 y랑 t에 대해서 주어진 경계 조건과 초기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변화시키면서 에타라는 변수에 대한 미분 방정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 바운더리 컨디션과 이니셜 컨디션도 함께 바뀌어 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한번 보면은 y가 0이거나 그러니까 y가 0이면은 에타가 0이 되는 거죠. y가 0일 때 에타가 0이죠. 그런데 음, t가 0으로 가는 거나
y가 무한대로 가는 거나 둘 다 어떻습니까? 에타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으로 같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거예요. y가 무한대로 가도 에타는 무한대로 가고 t가 0으로 가도 에타는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리고 그때 속도의 값이 공교롭게도 둘 다 0으로 같죠. 그래서 원래 있었던 초기 조건과 경계 조건을 그러니까 y와 t에 대한 초기 조건과 경계 조건을 에타에 대해서 에타가 0일 때 u가 이 대문자 u가 되고 에타가 무한대로 갈 때는 속도가 0이 된다 라고 바꿔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뭐가 어려운 부분이냐? 지배방정식인 미분방정식을 시밀러리티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ODE로 바꾸는 것 자체는 아무 데나 다 할 수 있는데 아무 미분방정식이나 다 해볼 수는 있는데 근데 그걸 했을 때 이 경계 조건과 초기 조건 같은 게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이 생기잖아요.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얘랑 지금은 운이 좋게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y가 무한대로 가도 속도가 0이고 t가 0으로 가도 속도가 0이라는 이 두 개의 독립적인 것처럼 보였던 조건들이 사실은 똑같은 얘기가 되는 상황이 지금은 운 좋게 어, 맞아 떨어졌는데 근데 다른 경계 조건과 다른 초기 조건을 가진 문제에서는 이게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밀러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은 아무 데나 할 수가 없다. 운이 좋아야만 할 수가 있다. 근데 그 운이 좋은 상황이 뭐냐?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봤을 때 경계 조건과 초기 조건이 시밀러리티 베리어블에 대한 조건으로 모순 없이 환원될 수 있어야만 가능한 변환인 거죠. 가능한 풀이인 거죠. 어쨌든 이제 이 식을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이 식을 보면은 u를 에타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랑 한 번 미분한 게 있는데 미분 안 한 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은 한 번 미분한 애를 f로 치환해 주면은 미분 방정식의 차수가 2차가 아니라 1차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f를 한 번 미분한 거고 이건 그냥 f인 거죠. 네. 그래서 저 식이 어느 형태가 되냐? 2nu f 프라임 플러스 에타 f는 0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항을 잘 해주면은 f 프라임은 마이너스 2nu 분의 1 에타 f가 되잖아요. 근데 양변을 f로 나눠주면은 f분의 1 f 프라임이 마이너스 2누분의 에타인 거고 이 좌변은 괄호 열고 ln f의 프라임과 같죠. 그게 2누분의 1 에타다. 이거는 뭐 다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f가 어, lnf가 2누분의 마이너스가 빠졌네요. 마이너스 2누분의 1의 4누분의 1이죠. 4누분의 1의 에타 제곱 플러스 어떤 상수가 되는 거죠. 상수가. 근데 이게 lnf였으니까 양변에 익스포넨셜을 씌우면은 f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누분의 1의 에타 제곱 플러스 c가 되는데 지수연산 안에 덧셈으로 상수가 있으면 이건 바깥으로 빼서 상수의 곱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u를 에타로 미분한 i니까 양변을 한 번 더 에타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그러면 미분 방정식이 풀린다. 그럼 미분 방정식의 형태는
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누분의 1의 변수의 제곱배를 그 변수로 0부터 에타까지 적분해준 형태의 상수배에다가 적분 상수를 하나 더 더한 거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굳이 0부터로 잡아준 이유는 경계 조건을 쓰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경계 조건, 에타가 0일 때 속도가 u가 돼야 된다라는 조건을 쓰기 위해서 에타가 0이면 이 적분 전체가 0이 돼버리니까 C2를 U로 만들므로써 경계 조건 하나를 만족시킬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인 에타가 무한대로 갈 때 속도가 0이 되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쓰려면 우리가 요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0부터 무한대로 갈 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뭔가 상수분의 1에 S제곱을 DS로 적분한 이런 연산을 할 줄 알면 됩니다. 네, 이거 지금 제가 잠깐 채팅창 확인할 테니까 저식 적분할 줄 안다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좀 말씀해 주세요. 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제곱분의 x제곱 괄호 닫고 dx 적분해 본 적 있다. 이게 사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 이것의 솔루션을 보고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네. 이걸 적분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게 일단 양수라는 거는 쉽게 알 수가 있죠. 왜냐면 지수함수가 양수인데 양수를 적분했으니까 양수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피적분 변수를 x로 쓰든 y로 쓰든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이건 어차피 적분돼서 사라질 변수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상수인데 이 값이 어떤 상수를 가지는데 그 상수를 두 번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원래 값이랑 같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 뭐야 다중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여기까지는 그냥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저 x랑 y를 의미를 부여해 보는 거예요. 어떤 이 좌표 평면상의 x와 좌표 평면상의 y로 의미를 부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x가 0부터 무한대로 가고 y가 0부터 무한대로 가니까 좌표 평면 위에 제1사분면에서의 면적분을 수행하고 있는 것과 같죠. 이 면 위에서 미소 면적을 따서 이 미소 면적 위에서의 어떤 함수 값을 계산을 하고 그 값들을 다 더해 나간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좌표 평면을 바라볼 때 직교좌표계만 써야 되는 건 아니죠. 사실은 이 원통좌표계를 써서 이렇게 미세 면적을 잡아도 돼요. 그래서 이 세타가 델타 세타가 되고 R 방향으로 델타 R만큼의 미소 면적을 잡아서 세타와 R을 막 움직여가면서 이 1사분면 전체를 채워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0부터 무한대까지가 두 번 있는 dx, dy 연산을 R과 세타에 대한 연산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R은 0부터 무한대로 가는데 R은 0부터 무한대로 가는데 세타는 0부터 90도까지만 움직이게끔 바꿔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면적소의 크기를 보면은
요 길이가 r 델타 세타고 이 길이가 델타 r이니까 면적소는 r dr d 세타가 돼요. 그리고 r의 범위는 0부터 무한대까지고 세타의 범위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다. 이렇게 치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녀석을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r 익스포넨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바로 r제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r제곱 dr d 세타의 2분의 1승이다.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안에는 그 어떤 것도 세타에 대한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파이는 그냥 상수로 곱해지면서 밖으로 튀어나오고 2분의 파이가 튀어나오고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r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제곱 dr만 남고 얘 2분의 1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치환 적분을 통해서 저 적분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r제곱을 이제 뭐 t로 치환을 하면은 2r dr이 dt가 돼서 rdr은 2분의 1 dt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적분 2분의 파이에 인테그랄 0부터 r이 0부터 무한대로 가면 t도 0부터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까지 rdr은 2분의 1 dt로 바뀌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만 남는 거죠. 이거 인테그랄이 아니라 괄호여야죠. 괄호. 괄호. 전체 2분의 1승. 근데 이걸 계산해 보면 4분의 파이에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t승 dt 일 뿐인데 뭐를 미분해야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가 되냐 하면은 이거죠. 이 녀석의 음수배인 거를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에 무한대 넣으면 0으로 가고 0을 넣은 걸 빼면 1이 남으니까 이거는 그냥 2분의 1의 루트 파이가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네, 그래서 이런 지수 함수인데 그 지수 함수의 피적분 변수의 제곱이 있는 형태의 적분은 이런 방식으로 풀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루트 파이가 갑자기 등장하게 된다는 점이 신기한 거죠. 원래 식에는 파이에 관련된 변수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계산을 해보면 뭔가 파이에 관련된 또 심지어 파이의 제곱근에 관련된 어떤 숫자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네, 아마 그 다중적분을 처음 배울 때 이걸 아마 배우게 될 거예요. 저는 기억나는 게 이거를 학부 1학년 2학기 때 배웠어요. 네. 그래서 이 적분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오면은 우리가 U라는 식을 뭔가 복잡한 형태로 얻었는데 경계 조건을 통해서 이 상수는 그 대문자 U로 결정을 해줬고 이 C1이라는 적분 상수를 또 하나 결정해 줘야 되는데 걔를 요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결정해 주려고 하니까 요런 적분을 수행을 해줘야 되더라. 요런 적분을. 근데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4누분의 S제곱을 T제곱으로 치환하면 되죠. 네, 혹은 뭐 루트 4누분의 S를 T로 치환해서
치환 적분하면은 이 안에 마이너스 t제곱으로 바뀌고 밖에 dt로 바뀌고 앞에 상수배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적분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래식을 얻는 거죠. 원래식. 그 속도가 C1, 이게 C1에 관련된 i인 거죠. C1이죠. 이게 C1이죠. 에다가 원래 있던 이 에타까지의 적분, 즉 무한대까지 적분한 게 C1이고, 이거 에타까지의 적분이 함수의 형태인 거고, 경계 조건으로 u가 결정이 됐으니까 u를 앞으로 빼내서 1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묶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위에 이 덩어리를 어떤 ERF라는 함수로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자는 거예요. 위에 있는 덩어리를 ERF라고 하는 i로 바꿔서 부르자. 근데 그냥 어떻게 바꾸냐? ERF라는 애는 사실 루트 파이 분의 2의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제곱 ds인데, 그럼 이제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게 이 적분이 뭘로 가는지 방금 해줬죠. 이게 2분의 루트 파이로 갔잖아요. 그러면은 ERF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이게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안에 있는 녀석을 t제곱이 되도록 치환을 해주면 분자, 분모가 다 이런 형태로 바뀐다는 거를 여러분이 해보실 수가 있어요. 치환적분을. 그러니까 어쨌든 막 복잡해 보이지만은 이 ERF라는 함수를 약속을 해서 써보면 이 속도장이 u 곱하기 1-ERF 4nu t분의 루트 4nu t분의 y다. 이렇게 한식으로 미방이 풀려버린다 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제가 아까 해드린 적분은 이 루트 파이분의 2가 왜 등장하는지를 말씀을 드린 것 뿐이에요. 네, 나머지 과정도 그냥 이 시환적분하는 산수니까 찬찬히 보시면은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여기서 한 5분만 머무를게요. 일단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무튼 이제 우리가 얻은 해를 잘 관찰을 해보면 이 항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루트 4 곱하기 동점도 곱하기 시간분의 길이라는 어떤 변수가 속도를 다 결정해낸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보면 무차원수인 것도 보이죠. 이 누는 미터 제곱 퍼 세크의 단위를 가지니까 시간 곱하면 미터 제곱의 단위를 가지고 제곱근 씌우면은 길이의 단위를 가지니까, 그쵸? 이건 지금 디멘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이제 뭐라고도 볼 수 있냐? 우리가 y라는 거리를 이 쉬어 웨이브가 프로파게이션 돼서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얼마냐? 대략 4누분의 y 스퀘어 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속도가 에타에 대해서 혹은 이제 이 무차원 변수에 대해서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음, 이 값이 어, 얼마인지가 결국은 거리와 시간을 함께 아울러서 나타내는 해의 형태를 결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값이 예를 들면 뭐 1일 때가 속도가 전달된 거라고 정의를 하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어떤 상수를 잡아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거리와 시간의 관계를
연결 지을 수 있는 거죠. 뭐 굳이 1이 아니어도 되는데 어쨌든 그 규모, 1의 규모를 가진 어떤 상수일 때 슈어가 거기까지 도달했다라고 보자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y만큼의 거리를 슈어 웨이브가 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의 그 규모를 정확하진 않아도 그 규모를 어떤 4누분의 y제곱에 비례하는 어떤 값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동점도라는 게 물에 대해서는 밀도가 1000이고 1000kg per 미터 3승이고 얘는 10의 마이너스 3승 파스칼 세컨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의 동점도는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 제곱 퍼 세크예요. 그러니까 엄청 작아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서 이제 길이에 따른 시간 규모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 쉬어 웨이브 프로파게이션만 보지 말고 또 하나 더 생각해 보자. 이 쉬어는 어쨌든 쓸리는 속도 방향의 수직한 방향으로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 쉬어 웨이브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양옆으로 이동하는 게 위아래로 얼마나 전파되냐, 얼마나 빨리 전파되냐를 나타내는 개념인데 그거 말고 유체를 확 밀었을 때 이 민 충격이 앞으로 전파되는 속도도 있을 거잖아요. 이거는 압력의 요동이 전파되는 속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물속에서 뭔가 충격이 발생했을 때 그 충격이 물속에서 얼마나 빨리 전파되는가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리의 속도로 전파가 됩니다. 소리의 속도. 그러니까 물속에서 소리의 속도보다 빠르게 이 충격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무튼 소리의 속도가 물속에서는 1초에 1500m 정도 가는데 결국은 이 프레셔 웨이브 프로파게이션 속도는 프레셔 웨이브 프로파게이션에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y만큼의 거리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소리의 속도분의 그 거리로 둘 수가 있고 이 쉬어 웨이브 프로파게이션은 방금 유도한 이 4누분의 y 스퀘어의 시간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몇몇 거리를 잡아놓고 압력 혹은 쉬어 웨이브가 얼마나 빨리 전파되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좀 작은 짧은 거리, 뭐 한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거리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정도 거리를 쉬어 웨이브가 전파되기 위해서는 약 0.0025초 정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와요. 근데 그에 비해 압력은 거의 뭐 순식간에 10의 마이너스 8승 초 안에 전달이 다 돼버린다는 거예요. 길이 단위를 좀 늘려서 1cm 정도로 만들었어요. 10mm. 그래 놓았더니 이 쉬어 웨이브는 꽤 긴 시간이 걸려요. 25초나 걸려요. 물에서는. 그러니까 한쪽 면이 어떤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여기서 1cm 떨어진 위치에서 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25초 정도 필요하다. 혹은 25초에 비례하는 대응되는 어떤 규모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압력은 여전히 엄청나게 빠릅니다. 순식간에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쉬어 웨이브와 프레셔 웨이브의 속도 차이를 나타내주고 있죠. 특히나 거리가 멀면 멀수록 프레셔 웨이브가 훨씬 더 도미넌트하게 빠르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의 압력에 의해서 흐르는 유동을 많이 풀어봤는데 이런 걸 많이 다뤄봤는데 사실 이 관에 뭔가 흐르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고민을 안 해봤단 말이죠. 근데 이런 개념을 알고 나면 사실은 원래는 정지해 있던 유체가 뭔가 압력이 가해지면서 가속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좀 더 잘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정지해 있었던 0의 속도를 가지던 유체에 이 위에서 뭔가 압력을 탁 가했어요. 근데 이 위에서 아무리 멀리서 압력을 가했어도 이 압력에 의한 어떤 충격이 관 전체까지 다 퍼지고 전달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너무너무 짧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네, 순식간에 압력은 이미 탁 디벨롭이 돼버리고 그 압력 장에 따라서 이 속도가 이제 가속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어, 벽면에서는 못 움직이게 하려는 그러니까 모멘텀을 계속 뺏어가는 그런 모멘텀의 이 싱크가 되어주고 가운데서는 가속이 되는 이런 소스 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전파되어 나가면서 이런 모멘텀이 전파되어 나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파라볼릭한 형태의 속도장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도 우리가 얼추 추산을 해볼 수가 있죠. 이 반경 대비 우리의 이 shear wave propagation 타임이 얼마나 되냐 이런 걸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굽의 유동이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의 규모도 얼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계산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는 일단 빠르게 넘어가 봅시다. 똑같은 문제를 푸는데 위아래 바꿨어요. 이번엔 윗벽이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아까는 하나의 벽만 움직이고 무한히 넓은 공간이 있어서 그 무한한 공간으로 운동량이 퍼져나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밑에도 벽이 있어서 벽에 의해서 가로막혀 있는 상황을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ux만 존재하고 function of y and t로 주어지기 때문에 지배방 정식은 같습니다. 지배방 정식은. 완전히 동일한데 근데 이때 독립변수 y와 t가 아까는 둘 다 0부터 무한대까지였는데 이번에는 y가 0부터 어떤 높이 h로 제한이 되어 있음을 보실 수가 있어요. 딱 이런 차이만 있는 문제를 풀어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우리가 시밀러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죠. 미분방 정식이 편미분방 정식이네? 그러면은 시밀러리티 베리어블을 정의를 해서 뭔가 쉽게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이런 애들이 이제 안 되는 문제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온 건데 지금 보시면 아까는 y가 무한대로 갈 때라는 조건을 쓸 수가 있었죠. 바운더리 컨디션에.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y가 h일 때는 속도가 윗벽의 속도 u랑 같고 y가 0일 때는 아랫벽의 노슬립 0의 속도를 가진다. 근데 이니셜 컨디션은 다 가만히 있는 뭐 아까랑 똑같은 그런 건데 얘만 다른 거죠. 지금 얘만 특이하게 뭔가 그 제한이 되어 있는 거죠. 무한대로 갈 수가 없게. 이런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아까 시밀러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뭘 했냐면은 뭔가 y 방향으로 멀리 보면서 좀 얘를 작게 보면서 시간을 더 길게 기다리면 결국 시간을 더 짧게 기다리면 혹은 이제 이걸 확대해서 보면서 시간을 좀 더 길게 기다리면은 어, 결국 같은 물리를 보게 된다라는 그런 어떤 직관을 가지고 해석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갭이 딱 h로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보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아까는 확대하거나 축소하더라도 새로 도입되거나 사라지는 영역에서도 똑같은 현상들이 계속 유동이 계속 나타날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언젠간 그 먼 곳까지 유동장이 전달되어 오는 상황이었어요. 아까는. 근데 지금은 H로 막혀 있으니까 멀리서 보면은 위까지는 절대 운동량이 오지를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시밀러리티 베리어블을 산정을 해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하려고 하면 맞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을 동시에 못 시킨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정보가 서로 모순되는 현상을 나타내요. 여기다 이제 시뮬러티를 적용을 해버리면 이렇게 컨파인먼트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시밀러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푸냐도 이제 되게 테크니컬하고 재밌는 부분인데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사실 좀 굳이 해야 되나 싶기도 하면서도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미분 방정식을 바라볼 때 어, 항상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먼저 구해야 되죠. 는 0인식, 그러니까 얘도 좌변도 0이고 우변도 0인 식에도 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해도 원래 식의 해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일종의 트리비얼 솔루션이 되는 거죠. 왼쪽도 0, 오른쪽도 0. 근데 왼쪽이 0이려면 시간에 대한 함수가 아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오른쪽이 0이려면 y에 대해서는 1차 함수여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근데 그런 애들 중에
이 경계 조건을 만족시키는 i는 h분의 uy 이 i입니다. 네. 이게 바로 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양변이 둘 다 0인 솔루션에다가 양변이 둘 다 0이 아닌 솔루션을 더한 게 진짜 솔루션이 된다라고 놓고 풀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선 이제 separation of variable이라는 테크닉을 쓰는데 이거는 아마 이제 익숙하신 기억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속도장 u가 y와 t에 대한 모두의 함수일 때 근거 없이 이 u가 y에 대한 함수와 t에 대한 함수의 그냥 곱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가정을 하는 거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성립하지 않아요. 그쵸? 이게 지금 시간에 대한 함수와 공간에 대한 함수의 곱이 아니잖아요. 이 ERF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애들은 저런 separation of variable이 오히려 성립하지 않는 거고 지금은 이런 confinement가 있는 시스템에서는 이 separation of variable 이 원 함수를 이 두 독립 변수 각각에만 의존하는 함수들의 곱으로 나타내 보자. 분리해서 써보자. 라고 놓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나오면은 그 가정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우리의 미분 방정식에 대입을 하면은 이 앞서 구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어차피 양변에서 다 트리비얼하게 0으로 가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고 그죠? 왼쪽 거에 대입될 때는 y에 대한 함수인 f는 그냥 밖으로 빠져나오고 t에 대한 미분만이 남아 있어요. 오른쪽으로 들어갈 때는 반대로 어, t에 대한 함수만 앞으로 빠지고 y에 대한 함수만 미분이 되겠죠. 근데 그 양변을 이제 어, ft 누로 나눠버리는 겁니다. 대입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을 얻어요. 이런 식. 즉 이런 형태였으니까 이걸 나누기 ft 누로 해서 저쪽 결과식을 얻는다. 이때 좌변은 t에 대한 함수고 우변은 y에 대한 함수인데 그 둘이 같아야 된다 라는 말은 둘 다 상수여야 된다 라는 것과 동치가 돼요. 같은 말로 귀결이 돼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시간에 대해서 의존하는 항이 속도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냐 하면은 뭔가 점점 더 어떤 경향성이 감소해 나갈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로 수렴해 나가는 그 경향성이 뭔가 큰 변화가 있다가 점점 그 변화가 줄어드는 그런 형태의 솔루션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녀석이 음수일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상수는 상수인데 음의 상수일 것이다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수값을 마이너스 람다 제곱이다 라고 놓고 두 개의 미분 방정식을 따로따로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들은 경계 조건과 초기 조건에 의해서 하나로 엮이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해보신 분들은 뭐 기억이 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닌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먼저 첫 번째 미분 방정식을 살펴보면은 t라는 함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더니 이거 이항하면은 자기 자신의 음의 상수배가 된다 라는 결론이 나는 거죠. 미분했을 때 자기 자신의 음의 상수가 되는 함수는 지수함수고 지수함수 안에 그 음의 상수가 곱해지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y에 대한 미분을 보면은 f를 y로 두 번 미분했을 때 두 번 미분했을 때 자기 자신의 음의 상수배가 되는 i 사인이랑 코사인이죠. 사인이랑 코사인인데 0,0을 지나야 되니까 코사인은 없어야 된다. 해서 사인항들만 남는 거죠. 네.
사인 함수들만 남겨버리고 그 상태에서 h를 넣었을 때 h를 넣었을 때 u의 속도를 가져야 하는 것과 t가 0일 때 0의 속도를 가져야 하는 것을 결합시키면 사인 항들의 개수를 다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풀이 과정 어 지금 제가 굳이 하고 싶지가 않은데 이거 한번 어 공학수학 책 보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되게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개수 결정하는 거 이제 양변에 사인 곱해서 직교성 이용해서 적분해서 날리는 뭐 이런 연산들 막 나올 텐데 이거 한번 숙제로 그냥 한번 해보세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걸 지금 다 해드릴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네. 이거는 아마 했던 기억이 하다 보면 나실 겁니다. 이거 푸는 거 개수 결정하는 사인 코사인 익스펜전 된 거 개수 결정하는 거는 뭐 네. 2학년 때쯤에 아마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뭐 다른 수업에서 하셨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근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페이지의 메시지는 컨파인먼트가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다? 시밀러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 람다 n 이 시간 앞에 붙는 이 개수를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시간에 대한 의존성은 이런 변수가 결정을 한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어요. 즉 어떤 길이 제곱과 시간의 비율이 여기도 똑같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아까 등장했던 것처럼 아까도 길이 제곱과 시간의 비율이 등장을 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길이 제곱과 시간의 비율이 똑같이 어떤 속도의 발달 정도를 결정을 한다라는 그냥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서 넣은 거고 네, 한번 차근차근 따라와 보시면서 여기까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unsteady flow는 여기서 마치고요. 결국 unsteady flow를 풀면서 드린 메시지가 뭐 한 두 개 정도밖에 없어요. similarity transformation에 대한 내용이랑 이 어떤 공간과 시간의 상관관계, 네, 이거에 대한 메시지를 좀 노트해 두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이 스트림 펑션이라는 개념을 소개를 해드려야 돼요. 스트림 펑션. 우리가 2차원에서 나비의-스톡스 이퀘이션을 한번 써봅시다. 네. UX랑 UY밖에 없는 상황, UG가 없는 상황에서 나비의-스톡스 이퀘이션을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컨티뉴이티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그냥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공간에 대한 함수 psi가 존재해서 function of x, y로 존재를 해서 얘를 y로 미분하면은 ux가 나오고 x로 미분해서 마이너스 1을 곱하면 ui가 나오게끔 해주는 마법 같은 어떤 스칼라 펑션 psi가 있으면 어떨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뭔가 이제 되게 절묘한 어떤 함수가 존재해서 이 함수를 미분하는 것만으로 속도장을 구할 수 있게 해주는 아이가 짜잔 하고 나타나주면 무슨 일이 생길까? 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UX는 사이의 Y에 대한 미분인데 걔를 X로 미분한 것과 UI는 사이를 X로 미분하고 마이너스를 붙인 건데 걔를 또 Y로 미분한 걸 더하면 자동적으로 0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돼서 이게 그냥 트리비얼하게 0이 그냥 자동으로 만족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스칼라 함수 사이를 마법 같은 사이를 잘 찾아내기만 하면은 굳이 연속 방정식을 풀 필요가 없는 일단 한 가지 장점이 생긴다. 오케이? 그리고 그리고 이 결과를 나베스톡스 이퀘이션 두 개에도 다 대입을 합시다. 그럼 뭔가 막 복잡하게 얻어져요. 근데 압력이 좀 꼴 보기 싫으니까
위에 거는 y로 미분하고 밑에 거는 x로 미분해서 서로 빼버립시다 라는 것까지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 하나만 딱 남게 돼요. 아이고, 좀 뭔가 잘못 눌렀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비에스톡 큐션이 원래 뭐였냐면은 UX랑 UI가 존재하고 P가 존재해서 변수가 3개였고 미분 방정식도 3개였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엮여 있는 어떤 복잡한 미분 방정식이었는데 이 요렇게 그 속도장을 유도해 내주는 psi라는 애를 도입해 보면은 이 모든 방정식이 그냥 다 하나의 방정식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뭔가 이 훨씬 더 복잡하게 생겼지만 스칼라 하나만 풀면 되는 psi에 대한 미분 방정식 하나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연속 방정식은 자동적으로 만족돼 버리고 제 하나만 잘 풀면 속도장을 유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함수 psi를 우리가 스트림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스트림 펑션.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뭐 크리핑 플로우를 주로 많이 푸니까 관성항 무시를 많이 하잖아요. 좌변이 제일 복잡한데 이거 싹 날려보면은 요 식 하나, 뭔가 4차 미분 방정식 요거 하나가 모든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의 두 식과 컨티뉴이티를 한 번에 다 만족시키는 식으로 그냥 어, 도출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좀 더 복잡한 유동을 풀어보는 방법도 있다라는 게 이 사장에 소개가 되어 있는 거죠. 이걸 한번 원래 알던 유동들에다가 좀 적용을 해서 풀어봅시다. 우리가 뭐 평판 사이에서 어떤 압력 구배 유동이 있다고 쳐요. 그래서 ux가 펑션 오브 y로 존재할 때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ux는 psi를 x로 미분한 거로 정의가 되고 UI는 psi를 y로 미분한 걸로 정의가 되고 UI는 psi를 x로 미분한 거의 음수배죠. 근데 UX만 존재하고 UY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psi는 function of x가 아니다. x에 대한 함수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러면 위식에서 얘랑 얘가 다 날아갑니다. 그쵸? 우리가 풀어야 되는 지배방정식은 그냥 psi를 4번 미분한 게 0입니다. 라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4번 미분해서 0이 되는 함수는 3차 함수죠. 3차 함수. 그래서 3차 함수로 psi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런 모르는 게 4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4개를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수항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를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psi는 속도장을 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아인데 속도장은 psi를 미분해서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분할 때 상수항은 어차피 없어지는 애니까 보나 마나다.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다. 어차피 필요가 없는 아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psi는 그냥 상수항이 없는 3차식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이 psi를 y로 미분한 게 ux니까 ux는 y에 대한 2차식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 식을 우리가 원래 풀고자 했었던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에 다시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수를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A를 결정을 할 수가 있고 뭔가 2번 미분했을 때 살아남는 거는 그러니까 U를 2번 미분한 거니까 psi를 3번 미분했을 때 살아남는 거는 A밖에 없으니까 A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경계 조건들, 뭐 윗벽 아랫벽에서의 속도가 0이다 이런 경계 조건들을 이용하면 B나 C도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돼서 결국은 우리는 속도장을 똑같이 유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일단은 한번 언급을 하고 싶은 거예요. 스트림 펑션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 미분 방정식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을 풀어도 된다.
라는 걸 지금은 일단 이것만 아시면 돼요. 지금 당장은. 근데 이제 그럼 이 스트림 펑션의 의미가 뭐냐를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스트림 펑션의 의미를 일단 이 예제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스트림 펑션의 값이 상수다라고 했을 때 그 상수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그러니까 뭔가 이게 상수다라는 말은 이 y에 대한 방정식이 하나 존재하는 거죠. 그럼 이걸 풀면은 이 방정식의 해로서 y는 상수다라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 거예요. 이런 압력 굽의 유동에서 y가 상수다라는 식이 뭘 의미하냐면 이 직선을 의미합니다. 이 직선. 그쵸? 어떤 상수다. 근데 어, 이 스트림라인의 상수값이 바뀌면은 y의 위치가 바뀔 테니까 이 직선의 위치들이 막 바뀌겠죠. 그럼 우리가 psi에 대한 등고선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psi 값을 바꿔가면서 어, 그 y 위치가 어디인지를 나타내는 등고선들을 그려볼 수가 있는데 이 등고선이 뭘 의미하냐면 이게 스트림 라인이라는 거예요. 스트림 라인. 유동이 흘러가는 길. 이 점에서 출발한 유체는 나란히 흘러서 계속 나란히 앞으로 간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스트림 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의 이름이 스트림 펑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림 라인이 또 나중에 이건 뭐 굳이 유도하실 필요는 없는데 스트림 라인이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 유량이 맞나요? 여기에 유량이 맞나요? 똑같은 반경 잡았을 때. 직관적으로 우리는 여기에 유량이 많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는 딴 데서 온 물질들도 같이 유입돼서 통과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스트림라인 등고선에서의 스트림라인의 이 밀도가 유량이 된다, 유량에 비례한다 라는 개념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두 위치에서의 스트림 펑션의 차이가 그 이 사이를 통과하는 유량에 비례한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를 통과하는 유량이나 여기서부터 여기를 통과하는 유량이나 같다는 거죠. 같은 라인을 따라 쭉 지나가니까. 네. 그래서 그냥 단위 고정된 그 면적으로만 잡아보면은 여기가 밀도가 더 크니까 일로 유량이 더 많이 지나간다. 여기보다는. 이런 결론들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스트림라인의 정의를 한번 살펴봤고 하나만 예를 더 들어볼게요. 예를 들기 전에 네. 우리가 지금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그러니까 직교좌표계에서 2차원으로 이 스트림 라인을 한번 유도해 봤단 말이에요. 스트림 라인을 구하는 방정식을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으로부터 유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식을 얻은 거죠. 이 거대한 식 하나를 얻은 거죠. 사실 직교좌표계뿐만이 아니라 원통좌표계나 구면좌표계에서도 이런 비슷한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보면 그런 과정이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직접 해보실 필요는 전혀 없고 결과가 이렇게 된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크리핑 플로우에 대한 식을 풀 때 이 사이에 대한 4번 미분한 걸로 이루어진 무언가가 0이다라는 걸 풀었잖아요. 이게 직교좌표계가 아니라 원통좌표계나 구면좌표계에서는 뭐 요런 다르게 생긴 식들로 귀결이 된다라는 정도만 일단 캐치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보면은 이제 공간에 대한 4번 미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 특기할 만한 사항은 직교좌표계에서는 식 하나만 주어져 있고 구면좌표계에서도 식 하나만 주어져 있는데 이때 UR과 U세타가 존재할 때, U파이가 없을 때에 대한 식만 주어져 있죠. 네, 이때만 뭔가 수월하게 스트림 펑션을 정해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에서는 UR과 U세타가 존재하고 UG가 없을 때는 이렇게 풀 수 있고 UR과 UG가 있고 U세타가 없을 때는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또 계속 언급하고 있는 거지만 두 가지의 유동이 있을 때만 이런 스트림 펑션을 만들어서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차원 유동일 때만. 완전 fully 3디멘셔널 플로우는 스트림 펑션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 이렇게 푸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별로 식이 단순해지지도 않고 더 풀기 어려워지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이용해서 이 스트림 펑션으로 이제 유동을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뭐 매번 하던 거 이거 풀어볼 겁니다. 관류. 관류에서는 UG만 존재하고 이게 function of R로 존재하죠. UG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쓸 수가 없어요. 여기는 지금 UG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요 식을 한번 풀어볼 겁니다. 근데 UG만 존재하니까 UR이 0이 돼서 psi가 G에 대한 함수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날아가고 UG가 function of R이니까 psi도 function of R이 되어서 R에 대한 4차 미분 방정식을 풀게 되는 거예요. psi를 구할 때. 그래서 이런 논리로 이렇게 생겨먹은 4차 미분 방정식을 풀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풀어보면은 양변 0이니까 이거 날리고 한 번 적분하면서 이거 상수되고 거기다가 R 곱하면서 상수 곱하기 R 되고 걔를 적분하면서 R 제곱으로 바꾸고 다른 상수 더해주고 2분의 1 굳이 안 하는 겁니다. 어차피 상수로 묶이니까. 그다음에 R로 나누면서 제곱 없어지고 R분의 2 되고 R분의 상수 되고 걔를 또 적분하면서 다시 2차가 되고 얘는 ln r이 되고 거기다 r을 곱하면서 이게 3승이 되고 이게 r ln r 마이너스 어 뭐 r이 되는 거죠. 네. 그럼 걔를 적분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막 여러 번 해보면은 이런 4차식 r제곱 ln r 그 다음에 2차식 상수항으로 구성된 형태를 얻게 돼요. 이거 뭐 그 굳이 막 따라오실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다는 것만 일단 염두에 두시고 이 아이를 이제 R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R로 나누고 음수를 붙이면 UG가 나온다 라는 결과를 이용해서 UG의 형태를 이 사이에 있는 개수들로 표현을 해놓고 UG 이제 경계 조건들을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UG를 R로 미분했을 때 반경이 0인 위치에서의 그 값이 0이어야 된다. 이게 뭐였죠? 스트레스 RG at R equal 0이 0이었죠. 혹은 이게 파이나잇이었죠. 이렇기 때문에 이 R분의 1이 생기는 이 B항은 0이 돼줘야 된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옛날에 풀었던 결과랑 비슷하게 얻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사라진다. 네. 제일 골치 아픈 게 사라지고 뭔가 UG가 2차식 더하기 상수항 형태가 된다라는 거 똑같이 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반경이 R일 때, 대문자 R일 때 노슬립 바운드 컨디션 만족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되게 단순한 형태로 속도장 얻어낼 수 있고 이 아이를 우리가 원래 풀려고 했었던 나비의 스톡스 이퀘이션에 다시 대입을 해보면은 이 A라는 개수도 압력 구배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원래 알던 속도장을 그래서 그냥 알 수가 있는 거고 네. 이걸로 이제 하겐-포아제 이퀘이션을 다시 쓸 수 있는 거죠. 똑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결론은 같다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 나비의 스톡스 이퀘이션 풀던 대로 푸나 스트림 펑션으로 푸나 당연히 결과는 같게 나온다.
근데 이때 스트림 펑션이 조금 더 해석할 여지들을 몇 개 더 주는데 그게 뭐 있냐? 우리가 구한 개수들을 이용해서 스트림 펑션을 다시 써보면 뭔가 R에 대한 복잡한 4차식이 되는데 걔를 그려보면은 이제 이런 형태가 돼요. 그리고 이 R에다가 대문자 R 넣은 거랑 0 넣은 걸 뺀 거에 이 파이를 곱하면은 우리가 아는 그 하겐포화즈 이퀘이션 8뮤 L분의 델타 P R 4승 파이 요 식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 요 값과 요 값의 차이가 2파이분의 Q라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두 위치에서의 스트림 펑션의 차이가 그 사이를 지나가는 유량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반경이 0인 위치와 반경이 R인 위치의 함수값의 차이가 이 관을 통과하는 유량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살펴보면은 기울기가 0이다가 가파르다가 다시 완만해지는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속도장 생각해 보면은 중심에서 속도가 제일 빠르고 벽 쪽에서 속도가 느리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뭔가 R을 0에서부터 증가시키면서 이, 이, 이 델타 R 껍데기 안에 얼마나 많은 유량이 흐를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뭐 0부터 여기까지 흐르는 유량은 요만큼일 거고 뭐 벽에서부터 여기까지 흐르는 유량은 뭐 요만큼일 거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0부터 R까지 유량 전체 차이는 이게 Q에 비례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석을 해봤을 때 이 파란색 곡선의 기울기가 결국은 그 위치에서의 유량을 결정한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기울기가 가파른 곳에서는 R 방향으로 조금만 움직여도 Y 방향으로 차이가 크게 나니까 이 델타 R 안에 많은 유량이 흐를 텐데 기울기가 완만한 곳은 R 방향으로 좀만 움직여도 이 높이가 별로 변하지 않으니까 유량이 별로 없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기울기가 작은 곳이 이 R이 0인 위치랑 벽 쪽인데 벽 쪽에서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껍데기를 미세하게 껍데기를 잡아도 별로 유량이 없다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지겠죠. 근데 그 중심에선 그럼 왜 그러냐? 중심에서는 껍데기를 잡았을 때, 얇은 껍데기를 잡았을 때, 이 원형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 원의 면적이 작은 거예요. 이 중심에서 먼 곳에서의 약간 델타를 잡아서 껍데기를 만들면 이런 동심원 고리 형태가 되는데 이 면적은 넓어요. R이 작으면은 이 면적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곳의 유량이 적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이를 만들어 보면은 그 길이 그러니까 각 위치별로 어느 위치에 유량이 더 많고 적은지를 좀 더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네, 이런 정보를 또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어서 어,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문제 풀기 전에 또 한 5분만 쉬고 질문할 거 빨리 하시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 뒤에 다시 돌아올게요. 음, 근데 이제 이걸 그러니까 스트림 펑션을 한 이유가 이거 풀려고 한 거예요. 결국은 이 바운더리 레이어 플로우를 풀기 위해서 스트림 펑션 이야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푸는 게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바운더리 레이어 플로우는 지금 바로 막 이렇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애라기보다는 나중에 열 전달이나 물질 전달이랑 이렇게 합쳐져서 또 할 얘기가 많아서 지금 하는 거예요. 네, 이 말은 뭐 어, 네, 나중에도 나올 거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문제 상황이 뭐냐? 이번에는 가만히 있는 평판이 있고 이제 뭔가 바람 같은 게 부는 거예요. 전체가 다 유체고 전체가 유체고 어떤 일정한 속도로 흐름이 다가오는 거죠. 근데 벽면에서는 노슬립이 작용해야 하니까 노슬립 컨디션이 있어야 하니까 어 이제 뭔가 느리게 흐르는 영역이 생긴다는 거죠. 느리게 흐르는 영역과 원래대로 흐르는 영역이 나뉘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레이어를 느리게 흐르는 레이어를 바운더리 레이어라고 부르자라는 거예요. 바운더리 레이어는 당연히 이 x는 0보다 왼쪽에서는 없겠죠. x가 0이 되는 시점부터 이 바운더리 레이어가 생겨서 성장해 나가기 시작할 거다라는 거예요. 성장할 거다. 점점 두꺼워질 거다. 없다가 있게 되는 거니까. 있게 되면서 점점 커질 거다. 그 두께를 델타 펑션 오브 x로 놓을 수가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벽면에서의 속도는 x방향이나 y방향 둘 다 0이고 y가 무한대로 갈 때 이 평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의 속도는 오른쪽 x방향으로 상수로 흐르고 네. 혹은 x가 0일 때 왼쪽 가장자리에서는 또 이 원래 흐르던 대로 흐르려고 할 거다. 그죠? 그리고 이 바운더리 레이어의 두께를 정의해 주는 그 위치는 속도가 안 느린, 그러니까 원래 흐르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되는 그 높이를 이 바운더리 레이어의 두께다라고 이제 정의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이게 결국은 직교자 표계에서 풀 수밖에 없는 세팅인데 X방향 흐름이 있고 Y방향으로 변하는. 근데 이때 UX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오른쪽으로 빠르게 흐르고 있는데 갑자기 느린 애가 나타났어요. 뚫고 갈 수가 없으니까 위로 돌아가야겠죠. 네, 이렇게 돌아가는 움직임이 생기니까 UY도 분명히 나타나긴 할 거다. 그리고 뭔가 막혀 있으면은 압력도 나타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사실 나비에스톡시케이션을 쓰려고 보면은 UX, UI가 펑션 오브 X and Y라서 정상 상태에서도 항이 다 살아남는다 라고 하는 좀 난처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상황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 최대한 우리가 풀어야 하는 어떤 태스크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 직관적인 어떤 사고들을 하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지금 UX가 중요하겠어요? UY가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오른쪽으로 흐르는 게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가 궁금하니까 UX가 훨씬 더 중요할 거다. 그래서 요식보다는 요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게. 그쵸? 그래서 위에 것만 잘 풀어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또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예전에 루브리케이션 어프록시메이션 배웠었던 거 기억이 날 텐데 그러니까 바로 지난 시간 마지막에 배웠던 거죠. 그 오른쪽으로 갈 때의 변화랑 위아래로 갈 때의 변화 중에 누가 더 크겠냐라는 걸 또 고민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오른쪽으로는 뭔가 천천히 성장해 나가는 무언가가 있는 거고 위아래로는 0이었다가 뭔가로 상수로 바뀌는 그런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위아래로의 변화가 더 급격하다 이런 걸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또 이제 압력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여기서의 압력은 다 일정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그 벽에 영향을 안 받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압력의 X에 대한 변화도 그리 크지 않을 거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 싹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것처럼 풀 수 있는 형태가 될 때까지 날리는 거죠, 사실. 네. 그 날려놓고 보면 얻는 식이 이건데 컨티뉴이티를 같이 풀어야 하지만 풀기 싫으니까 같이 풀려면 복잡하니까 스트림 펑션을 도입을 해서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을 트리비얼 이퀘이션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네. 스트림 펑션의 정의에서
UX는 psi를 y로 미분한 거고 UY는 psi를 x로 미분한 거에 음수배 라고 해서 이 위에다가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psi에 대한 ODE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랑 다른 건 뭐냐? 아까는 이제 이 압력항을 날리기 위해서 교차 미분에서 빼갖고 4차 미분 방정식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지 않고 그냥 두 번째 식을 아예 무시해버린 다음에 위에 식에서도 압력도 그냥 무시해서 3차 미분 방정식만 남겨놓고 지금 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약간 다릅니다. 약간. 근데 원래 우리가 맨날 하던 거랑 다르게 관성항이 안 날아가고 있는 게 일단 어, 하나 중요한 차이예요. 이 왼쪽에 있는 이 녀석들. 네. 그러니까 아까 다시 얘기해 보면은 얘는 얘보다는 안 클 텐데 얘는 얘보다는 안 클 거란 말이에요. 둘 다 날릴 수가 없다. 그래서 둘 다 살려놓는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결국 풀어야 되는 건 요 식이다. 요 식. 네. 이 식을 같이 한번 또 풀어볼 거예요. 당연히 이제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은 스트림 펑션을 도입하는 순간 풀 필요가 없게 바뀌는 거고 이 사이에 대한 3차 미분 방정식 하나만 풀면 되는데 이것도 풀기가 너무 어려워 보인다 라고 해서 또 우리가 오늘 처음 했었던 예제에서 했던 생각을 다시 해보는 거예요. 아, 이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뭔가 이 바운더리 레이어가 성장을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일로 이렇게 가면은 속도가 점점 느려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바운더리의 영향이 점점 더 위로 이렇게 전파될 테니까요. 단적인 예로 여기는 속도가 빠른데 바운더리 레이어 안쪽으로 들어가면 속도가 느려지니까. 그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속도가 느려진다. 위로 갈 때는 어떤가 생각해 보면은 위로 가면 속도가 빨라져요. 그쵸? 그러면 오른쪽으로 위치를 뭔가 상수배만큼 갔을 때 위로 그 또 몇 배를 가면은 속도가 또 완전히 같은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뭘 하겠다는 겁니까? 아, 시밀러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겠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또 x가 존재하는 범위도 0부터 무한대까지고 y가 존재하는 범위도 0부터 무한대까지니까 아까처럼 뭔가 컨파인먼트가 있지도 않고 이런 시밀러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을 쓰기에 상당히 적절한 조건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랑 조금 다르게 여기서는 이 similarity variable을 두 개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 사이 값에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까 문제에서는 제일 위에 있는 이 문제에서는 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 u가 이 우리 스케일링 변수 L배가 y가 L배가 되거나 할 때 u도 뭐 L의 알파승으로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u가 양변에 똑같이 한 개씩 존재하니까 어차피 뭐가 되든 약분될 녀석이라서 얘를 고려해 줄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좌변에는 사이에 제곱이 있고 우변에는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y 대신에 그러니까 ly를 넣는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 사이도 영향을 받는다면은 얘가 양변에 다르게 나타나니까 이 왼쪽엔 두 개 있고 오른쪽엔 한 개 있으니까 아, 뭔가 스케일링에 영향을 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similarity transformation 할 때 그 독립 변수 x, y에 대해서만 similarity transformation 그 스케일링 베리어블을 만들어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함수 사이에 대해서도 뭔가 이제 그 스케일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시간에 대한 문제를 풀 때랑 똑같이 이런 그 y 대신에 ly 프라임이 들어갈 때 psi나 x에는 몇 배의 차이가 생겨야 원래의 식과 똑같아지는가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여긴 y가 밑에 하나 있으니까 어
y가 밑에 하나, 두 개 있으니까 L에 2승 들어오는 거 보이실 거고요. 그다음 x가 하나 있으니까 베타 하나 들어오는 거 보이고 위에 psi가 두 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2알파 들어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네. 여기도 그래서 똑같이 등장하고 오른쪽을 보면 psi가 위에 하나 있으니까 마이너스 알파 하나 들어가고 y가 밑에 세 개 있으니까 l에 3승 3 들어가는 거죠. 근데 원래 식이랑 같아지기 위해서는 이 2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알파가 3 마이너스 알파랑 같아져야지 싹 다 약분되면서 원래 식이랑 같아진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면 어, 좌우로 이렇게 멀리서 볼 때 위아래로도 뭔가 다르게 보면 같은 상황이 된다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커브를 x 방향으로 수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거를 y 방향으로 수축하면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지금 상정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속도도 우리가 지금 psi도 새로운 psi로 스케일링을 하고 있으니까 psi의 미분인 속도도 새로운 속도가 될 텐데 근데 내가 이거를 멀리서 보든 가까이서 보든 오른쪽으로 흐르는 u는 계속 u로 흘러야 돼요. 네. 그래서 이 u에 대한 스케일링은 없어야 된다. 그냥 L의 0승이어야 된다. 라는 일단 생각을 또 하나 할 수 있어서 u의 정의인 파셜 y분의 파셜 psi에서 나오는 1 마이너스 알파가 0이어야 된다. 라는 조건을 하나 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파가 1이 되고 베타가 2가 되는 그런 스케일링 팩터들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그 우리의 복잡한 이 3차 미분 방정식을 시밀러리티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풀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해야 하는 어떤 밑작업인 거죠. 그러니까 뭐의 몇 승, 뭐의 몇 승을 만들 거냐. 네. 이 녀석들을 조합해서 어떤 그 시밀러리티 베리어블들을 만들 수가 있냐. 네.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보면은 y가 l의 1승만큼 변할 때 x가 2승만큼 변해야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더 많이 변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뭐 x가 4배 될 때 y가 2배 될 때랑 같은 거다라고 해서 루트 x분의 y가 하나 등장하는 게 여기 보이시죠? 이건 아까 첫 번째 문제에서 t와 y의 관계를 만든 거랑 거의 똑같죠? 그 다음에 이 알파는 1이었으니까 또 똑같이 얘랑 psi랑 x도 이러한 어떤 또 시밀러리티 베리어블 하나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앞에 왜 이런 상수를 붙여놨냐 하면은 단위 없애려고 붙여놓은 거예요. 단위 없애려고. 그러니까 디멘전을 무차원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u는 미터 퍼 세크, 누는 미터 제곱 퍼 세크니까 이제 날리면은 이게 루트 미터분의 1이 되죠. 근데 이게 밑에도 루트 미터 있으니까 그냥 미터가 되고 위에도 미터 있으니까 날아가서 무차원 되는 거 보이실 거고 사이가 또 이제 미터 제곱 퍼 세크죠. 지금 얘가 미터 퍼 세크인데 얘가 미터고 얘가 그럼 미터 제곱 퍼 세크니까 얘도 지금 다시 계산해 보시면 무차원인 거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또 여기 이 왜 있냐 하면은 이제 미분 방정식을 잘 정리했을 때 개수들 깔끔하게 없어지라고 그 임의로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까 했었던 논리를 완전히 그대로 답습해 볼 수가 있어요. x에 대한 미분을 에타의 x에 대한 미분의 라운드 에타분의 라운드로 바꿔주고 네. 그래서 이걸 또 계산해주고 y도 마찬가지 또 여기 등장하는 x랑 y의 교대 미분이나 y의 2번 미분, 3번 미분 같은 것도 다 엄청나게 시간을 들여서 이 에타에 대한 미분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막 지금 막 계산 하나하나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논리 흐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복잡한 미방이 등장했다. 근데
x, y에 대한 함수인데, 그러니까 psi가 x, y에 대한 함수고 그 x, y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x도 0부터 무한대, y도 0부터 무한대. 그러니까 왠지 시밀러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스케일링 아날리시스를 해봤는데 앞 문제랑 다르게 이제는 미분 방정식의 대상이 되는 psi도 스케일링의 대상이 되고 그 스케일링 팩터들 알파, 베타를 계산해 보니까 1이랑 2가 얻어져서 1대 1대 2라는 비율이 얻어져서 앞서 했던 거랑 비슷하게 시밀러리티 베리어블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앞에 단위를 맞춰줄 또 개수를 예쁘게 만들어줄 상수들 몇 개만 곱해 놓았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이제 여러 가지 편미분들을 이 시밀러리티 베리어블에 대한 미분들로 다 바꾸어주는 지금 작업을 똑같이 하고 있다. 네, 그래서 x, y 사이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에타와 f에 대한 미분 방정식으로 바꿔보자.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x, y에 대한 편미분들을 에타에 대한 편미분의 형태로 바꿔주고 다 대입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이 자리에는 f, 그 f 곱하기 루트 2누 u 루트 x 곱한 거를 다 대입을 해주고 우리가 구한 모든 미분 항들에는 여기서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복잡한 녀석들을 싹 다 때려 넣는 거예요. 겁나 복잡한데 저도 이거 하느라 좀 힘들었는데 해놓고 나면은 이것만 남고 다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플라우지우스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처음으로 만든 이 바운더리 레이어 플로우에 대한 어, 어떤 해석을 하기 위한 그 집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요거 하나만 잘 풀면 우리가 이 바운더리 레이어 플로우를 풀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좀 그 계산이 티디어스한 건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겉보기에는 꽤나 단순한 식이 얻어진다.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눈으로만 한번 따라가 보세요. 네. 스케일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미분 방정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단순화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고 네. 이런 결과가 얻어진다라는 것까지 일단 다 이렇게 납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채팅창 한 번만 확인할게요. 오케이, 별거 없고. 그래서 엄청나게 복잡한 유동 상황이었고 지배 방정식이었지만 적절한 시밀러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되게 컴팩트한 형태의 미분 방정식으로 귀결을 시켰고 이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밀러리티 베리어블은 이러했다 라고까지는 일단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풀기 전에 뭘 해야 되냐? 원래 x, y에 대해서 주어지던 바운더리 컨디션을 아까처럼 이 시밀러리티 베리어블 에타에 대한 f의 경계 조건으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ux는 p사이의 y에 대한 미분인데 p사이는 이렇게 정의됐단 말이에요. p사이는 루트 2 nu ux f였단 말이에요. 요거를 대입해서 보면 그냥 f를 에타로 미분하면 그게 ux가 나온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uy도 비슷하게 정리해보면 조금 더 복잡한 형태가 되는데 근데 이제 보면 y가 0이다라는 말은 에타가 0이라는 말과 같은 거죠. 그쵸? y가 무한대로 가는 거랑 x가 0으로 가는 건 둘 다 에타를 무한대로 보내는 것과 같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 두 경계 조건이 어 그냥 하나의 에타가 무한대로 가는 거에 대한 식 하나로 합쳐진다. 예쁘게 합쳐진다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에타가 무한대로 갈 때 누가? UX가
U여야 되는데 그럼 이게 1이어야 된다는 거죠. 혹은 Y가 0일 때 에타가 0이니까 이게 0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UX가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UY도 0이 돼야 되니까 요게 0이면서 전체가 0이려면 F도 0이 돼야 된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바운더리 컨디션들이 새로운 에타와 F에 대한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바뀌는데 서로 모순되지 않고 예쁘게 바뀌어주더라. 네. 그래서 이거는 성공적인 시밀러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지만 뭐 이게 뭐 좋은 거면 좋은 거고 안 좋은 거면 안 좋은 건데 이 방정식을 손으로 못 풉니다. 네. 그래서 안 풀어요. 뭐 좋은 거죠. 그러니까 F에 대한 3번 미분에 F에 대한 2번 미분이 있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여기 논리니어에 F가 또 곱해져 있어가지고 못 푼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뉴머리컬 솔루션, 이 수치해가 알려져 있어요. 주어져 있어요. 이제 이게 보시면은 루트 2 에타죠. 그렇죠? 루트 2 에타에 대해서 이 파셜 에타분의 파셜 F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다? UX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얘도 아까 생각을 해봤을 때 Y가 커지면은 U가 커지겠네 라고 생각했었던 거 있었죠. 혹은 X가 작아지면 U가 커지겠네 라고 생각했던 게 이 시밀러리티 베리어블에 다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실제로 여러 가지 유속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서 점을 찍어보니까 시밀러리티 베리어블로 뭔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한 마스터 커브 이후로 다 떨어지더라 라는 꽤 합리적인 결과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실험 결과를 잘 설명하는 어떤 미분 방정식의 해를 얻어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바운더리 레이어 thickness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었는데 높이가 델타 x쯤 가면은 왠지 속도가 바깥 속도랑 비슷해졌으면 좋겠어. 그게 어딜까라고 하는 거죠. 그게 대충 요 값이 대충 5 정도 되면은 대충 1에 가깝다라는 걸 수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서 이 바운더리 레이어 thickness를 x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라는 결론도 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속도장을 계산을 했으니까 바닥면에 작용하는 힘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스트레스 텐서의 XY 성분을 구하면 되는 거죠. 스트레스 텐서의 XY 성분은 UX를 Y로 미분한 건데 우리는 이거를 Y로 미분하는 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U는 p사이와 관련이 되고 p사이는 F로 표현할 수가 있어서 열심히 엮어보면 스트레스 텐서도 결국은 F와 에타에 대한 식으로 다 엮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 이렇게 주어진다 라는 결론을 얻게 돼요. 네. 좀 복잡하게 생겼지만 이 유속에 비례하는 레이놀즈 넘버의 2분의 1승에 뭔가 비례해서 바닥면에 힘이 작용하는구나 라는 거를 유도해낼 수가 있게 돼요. 네. 이거 뭐 수학적인 거는 그냥 한번 해보시고 과정만 한번 훑어보시는 걸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은 뭔가 바람이 막 불고 가만히 있는 판이 있을 때 이 바운더리 레이어가 디벨롭 되면서 바닥면으로 들어가는 모멘텀 플럭스의 양이
레이놀즈 넘버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에 비례한다라는 결론을 낸 건데 나중에 온도나 물질 전달을 같이 풀게 돼요. 이런 바운더리 레이어 플로우에서. 그때 이 벽면을 통해 들어가는 모멘텀 플럭스 말고 히트 플럭스나 매스 플럭스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이 레이놀즈 넘버에 대한 함수로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 결과를 차용을 하려고 이런 거를 지금 유도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개념만 더 말하면 되는데 이 바닥면에서부터 바운더리 레이어가 점점 막 자라난단 말이에요. 점점 두꺼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영원히 두꺼워지고 계속 자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너무 넓은 너무 두꺼운 영역에서 이 레이어가 생겨버리면은 이게 어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컨벡션에 대해서 불안정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터뷸런트로 급격하게 트랜지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은 이 뮤분의 로우 x가 5 곱하기 10의 5승보다 커질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이 블라우지우스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는 길이가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레이놀즈 우리 관류에서 어땠나요? 관류에서 그 레이놀즈 넘버 뮤분의 로 d u가 2100보다 작을 때만 우리가 이 파라볼릭 솔루션을 쓸 수가 있었잖아요. 똑같이 이 블라우지우스 솔루션도 x 방향으로 길이가 어느 위치가 될 때까지만 이런 솔루션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그냥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길이가 어디? 이 뮤분의 로유 x가 5 곱하기 15 5승보다 작을 때까지만. 이건 실험적으로 결정된 거예요. 실험적으로.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 터뷸런트 플로우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동영상으로 하나 가지고 온 건데 꽤 재밌더라고요. 이게 뭐를 하는 거냐면 어, 이 공기의 굴절률을 시각화해주는 실험 장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온도가 바뀐다거나 속도가 막 밀도가 바뀌어가지고 굴절률이 바뀌면은 그게 눈으로 이제 그림자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곳에다가 이제 초를 하나 켜는 거예요. 초에다 불을 붙여서 그로 인해 생기는 유동을 시각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안정화되고 나면 위로 똑바로 흐를 텐데 이때 보시면 아이고 이때 보시면 이 불에 가까운 데에서는 뭔가 나란히 뭔가 이렇게 라미나 형태로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바운더리 레이어가 형성이 된 거죠. 이 바운더리 레이어가 점점 자라나다 보면 어떻게 된다? 에디가 생기면서 터뷸런트 플로우로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우리 문제에서도 똑같이 나타날 수가 있다. 뭔가 바람이 불 때 레이어가 자라나다가 나중에 여기서 막 에디가 생기면서 바운더리 레이어가 싹 사라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요. 나중에는. 그 위치는 5 곱하기 10의 5승이 넘어갈 때 위치가. 네. 이건 뭐 동영상 뭐 더 볼 수도 있는데 초로도 실험할 수 있고 라미나 플로우일 때 이 굴절률 시각화의 형태랑 입김 불 때나 뭐 터뷸런트 플로우가 생길 때 형태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이제 헤어드라이로 바람을 불게 만들면 엄청나게 많은 에디들이 생기죠. 이렇게 막 이렇게 섞이는 소용돌이 같은 모션들이 생기죠. 또 뜨겁게 달궈진 이 드라이 위에서 이게 대류가 생기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건 이제 헬륨 가스가 든 풍선을 컵에다가 이제 넣고 있는 거예요. 불어넣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걸 기울이면은 밀도 차이에 의해서 또 유동이 발생하는 것을 시각화할 수가 있고 이때도 바운더리 레이어에서는 뭔가 나란히 흐르다가 위로 갈수록 이제 막 소용돌이들이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무거운 기체를 따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기체의 흐름이 생기고 있어서 굴절률로는 시각화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영상을 어디서 좀 찾아가지고 공유를 해보는 겁니다. 어쨌든 나중에는 이 똑같은 문제를 열전달 같은 게 같이 있는 상황에서 또 한번 풀어볼 거예요. 이거는 네, 챕터 12쯤 갔을 때 다시 한번 풀어볼 거다. 그걸 하려고 지금 이번 시간에 이걸 풀어본 거예요. 정리하면은 오늘은 좀 어려운 테크닉들을 몇 개 배웠는데 이 Similarity Transformation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려드렸고 지배방 정식이 존재할 때 지배방 정식에 존재하는 독립 변수들 사이에 어떤 스케일링 아날리시스를 통해서 여러 개의 변수를 묶어줄 수 있는 하나 혹은 두 개의 Similarity 베리어블들을 정의해내서 미분방 정식을 단순화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때 그 방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이 바운더리 컨디션이나 이니셜 컨디션이 모순 없이 잘 합치해서 맞아 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언스테디 플로우 한번 풀어봤고 쉬어 웨이브가 얼마나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지, 또 프레셔 웨이브랑 비교하면 어떤지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두 번째로 어려운 개념이 이 스트림 펑션이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했죠. 근데 이거 너무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유동이 흐르는 길을 알려주는 그냥 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2차원 유동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좌표계별로 이 2차원 유동을 풀어주는 미분 방정식이 다 주어져 있다. 그래서 원래는 두 개의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 성분식과 컨티뉴이티 이퀘이션 세 개를 풀어야 되는 거를 하나의 PDE로 바꿔주는, 그 사이에 대한 하나의 PDE로 바꿔주는 복잡하지만 유용한 방법이다. 네, 그런 거를 알려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이 개념을 다 이용해서 Similarity Transformation과 스트림 펑션 개념을 다 이용해서 이 플라지우스 바운더리 레이어 플로우 솔루션을 유도해봤다. 네, 이거는 나중에 쓸 거다, 나중에. 그래서 오늘 좀 내용이 복잡하셨을 텐데 너무 수학적인 거에 겁먹지 마시고 그냥 그 흘러가는 내용들만 좀 주섬주섬 담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역시나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남아서 질문하시면 되고 나머지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